라플라스라는 과학자가 생각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여러분이 돌이켜 보시면 돼요. 자, 우주에 엄청나게 훌륭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지적인 존재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의 지금 현재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적인 엄청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인 그 존재는 미래에 우주의 모든 입자가 제각각 어디에 얼마의 속도로 있을지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뉴턴의 고전역학이 제시한 결정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저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불리는 저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이미 그 존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지 비가 오지 않을지도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극장에 갈지 공원에 갈지도 저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불리는 저 지적인 존재는 자기 눈앞에 명확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지적인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상상한 저 지적인 존재에게는 여러분이 과거는 돌이켜보면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다. 아, 맞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방송국에 올 때는 어떤 차를 탔고가 명확하게 딱 하나의 현실화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죠. 저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불리는 저 존재에게는 미래도 그렇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미래도 과거처럼 아무런 불확실성이나 아무런 가능성의 형태가 아닌 단 하나의 유일한 미래로 저 존재 앞엔 펼쳐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뉴턴의 결정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결정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과연 예측할 수 있는 걸까? 그런 믿음이 깨지게 된 것이 20세기 중반쯤이에요. 그때 생겼던 일을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카오스 이론을 만든 미국의 수학자이자 기상학자인 로렌츠. 기상현상을 설명할 모델이 필요했던 그는 세 개의 변수가 있는 세 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날씨 예측 실험을 했다. 수치들을 일일이 입력해 컴퓨터로 대기 운동의 시뮬레이션을 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실험 결과 기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은 로렌츠. 다음 날 어제 얻은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자 똑같은 조건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는 뜻밖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실험과 전혀 다른 결과에 당황한 로렌츠. 무엇 때문일까? 바로 요요 숫자 개수 때문. 두 번째 실험 당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진행했던 로렌츠.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만을 입력했다. 이 작은 차이에서 카오스 이론은 탄생했다. 소수점 아래 10만 분의 1 단위 이하의 차이는 나비의 날개짓 정도에 불과한 작은 차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몇 달 후 완전히 다른 날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로렌츠가 발견한 이 원리는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 나비 효과를 설명하게 됐다. 즉,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이 뉴욕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 원리는 물리학 카오스 이론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정확한 예측을 하려면 로렌츠가 발견해낸 그 카오스를 여러분이 돌이켜 보시면 처음 출발하는 숫자를 무한한 정확도로 알아야지만 미래가 정확히 예측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무한한 정확도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제 손가락 안에 위에 선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현재는 다 컴퓨터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컴퓨터 메모리에는 모든 정보는 다 숫자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진법이죠. 근데 그냥 십진법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의 총량은 1375 하는 엄청나게 긴 숫자의 나열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긴 숫자의 나열 앞에 점을 하나 찍고 앞에 0을 붙입니다. 0.1375로 나가는 정말로 긴 숫자의 나열이 되겠죠. 그 다음엔 제 손가락을 전체 길이를 1이라고 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찾아낸 그 숫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일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제 손가락 위에 선 하나로 표시한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선을 무엇으로 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선도 결국은 원자로 그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근데 원자의 크기는 0이 아닙니다.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예요. 그래서 원자로 아무리 그어봤자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0.1234로 나가면 10번째짜리, 11번째짜리까지는 절대로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야 무한의 정확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무한의 정확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카오스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소수점 안에 11번째 자리의 숫자가 1이냐 2냐가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전역학은 뉴턴의 고전역학에 나오는 그 운동 방정식은 결정론적이에요. 그 방정식 자체는. 그 방정식으로 만약에 과거의 어떤 정보가 무한의 정확도로 알려져 있다면 미래도 무한의 정확도로 딱 하나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것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 정보를 무한의 정확도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로렌츠가 발견한 카오스가 물리학자뿐 아니라 많은 과학자한테 준 영향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20세기 중반 이후에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에 엄청나게 큰 그런 영향을 미친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전 역학에서의 이 카오스라고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카오스가 있다고 해서 예측을 그럼 항상 할 수 없는 거냐라는 건 또 조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물체를 제 손바닥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릴 때 이 물체가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면서 바닥을 향해 떨어질지는 카오스의 도움 없이 카오스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럼 카오스가 가능하고 어떨 땐 카오스가 불가능하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카오스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변수가 있는 1차 미분 방정식일 때만 카오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카오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카오스가 항상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의 악마로 다시 돌아가면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카오스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하지만 라플라스의 악마가 없다라고 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틀린 거는 아니란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무한의 정확도로 아는 것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자, 앞에서 그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게 될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로렌츠라는 그 기상학자가 그 생각해낸 3개의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결과를 그분이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도형,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선을 따라서 이 점이 3차원 공간상에 움직이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나비 날개 같고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중심 부분에 동그란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예측 불가능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게 되냐면 어떨 때는 이 공간에서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점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왼쪽 그 빨간색 점 부분에 오래 머무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100바퀴. 그러다간 돌다가는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거기서 5바퀴.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왼쪽으로 가고. 근데 그걸 아무리 자세히 쳐다봐도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 3차원 공간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도형이 선이 돌아다니다가 만난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가 이 선은 만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이 움직이다가 두 선이 만나요. 그럴 때 이 점이 정확히 그 두 선의
교차점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점은 이쪽으로 갈지 두 개의 미래가 있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뉴턴의 역학 그리고 고전 역학은 결정론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선이 무한히 긴 선이 돌아다녀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두 선도 서로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도형, 이 작은 모양 안에서 영원히 머물러요. 이 점은. 하지만 결코 다른 점과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큰 면적이 이렇게 작은 유한한 공간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구조가 그 물리학자들이 프랙탈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여러분이 방금 보신 그 그림이 로렌츠가 그 자기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아낸 그런 로렌츠 끌개라고 불리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프랙탈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프랙탈 구조는 유한한 공간 안에 무한히 큰 면적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바로 그 성질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프랙탈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이 화면은 어떤 그 카오스를 보이는 어떤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의 위에 있는 수식을 이해할 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 하면요. 저 식을 금년에 토끼가 몇 마리면 내년은 토끼가 몇 마리가 될까라는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토끼의 마리수는 아니고요. 토끼의 밀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끼가 몇 마리 없을 때는 토끼는 금년이 만약에 저 식에 나오는 R값이 2라면 금년에 토끼가 한 마리면 내년엔 2마리가 되고 1년이 더 지나면 4마리가 되겠죠. 토끼는 계속 늘어나는 걸 기술하는 게 첫 번째 항이고요. 그 괄호 안에 있는 1 빼기 xn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의 의미는 토끼가 너무 많아지면 계속 늘어날 수는 없게 되죠. 토끼들이 너무 많아지면 토끼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토끼의 마리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의 가로축이 바로 토끼의 증가율이에요. R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세로축이 내년에 토끼가 몇 마리일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부분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서 거의 까만색 선처럼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곳이 바로 카오스가 있는 영역입니다. 즉 그곳에선 금년에 토끼가 몇 마리라고 해서 내년에 토끼가 몇 마리가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카오스가 있는 시스템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 아까 로렌츠의 끌개처럼 프랙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도 가만히 보시면 제가 그 오른쪽 윗부분에 이렇게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을 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만 보시면서 그 작은 부분과 이 그림 전체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프랙탈이라는 게 바로 이것처럼 전체가 보여주는 모습 중에 일부를 봐도 그 일부가 전체랑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프랙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프랙탈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 몸에 어떤 콩팥 같은 그런 내장 기관이 있잖아요. 그 콩팥에도 혈관이 분포를 하는데요. 혈관도 프랙탈 모양을 따라 분포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나무를 생각해도 돼요. 나무가 생긴 모양이 프랙탈이에요. 그건 왜 그럴지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나무의 작은 일부분만을 오른쪽에 찍어서 새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셨다면 오른쪽 사진이 나무 한 그루 전체인지 아니면 나무의 한 가지인지를 알기가 어렵죠. 바로 나무가 프랙탈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프랙탈 모양을 가지면 그 이점 중에 하나가 작은 부피 안에 커다란 면적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로 그걸 이용하면 나무가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더운 여름날에 그늘을 만들어 줄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가지와 이파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이 제한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제한 안에서 가능한 넓은 면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프랙탈이죠.
넓은 면적을 나무가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태양이 햇빛을 여러분한테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무가 서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시원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한테 오는 햇빛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면적을 넓혀야 돼요. 하지만 엄청난 면적을 만들면서도 작은 재료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프랙탈의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랙탈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자연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고정역학에 대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생각인데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고전역학을 대표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결정론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알려준 것이 카오스라는 현상이 그걸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카오스가 우리 현실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의 일부분과 닮은 그런 프랙탈이라는 구조로 구현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고전역학에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